안녕하십니까. 세잉안세법인에서 수입 요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선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검역 실무의 이해라는 제목으로 식품검사, 기구용기검사, 그리고 식물검역의 순서로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계 법령 및 필요 서류를 안내드리겠습니다. 식품검사와 기구용기검사의 경우는 이전에 식품위생법에서 관할하던 법령이 2015년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필요 서류로는 식품검사의 경우 성분표와 가공공정도, 해외 제조업소 코드 등이 있습니다. 성분표와 가공공정도, 해외 제조업소 코드에 대해서는 잠시 후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구용기검사의 경우 동일하게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필요 서류로는 재질내역서, 해외 제조업소 등록 코드, 그리고 제품 단면도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식품에서 말하는 성분표와 기구용기검사에서 말하는 재질내역서는 어떻게 보면 동일한 개념으로 이 제품이 어떤 성분으로, 어떤 부품으로 이루어졌는지 확인이 될 수 있는 서류를 말합니다. 식물검역의 경우 관련 관계법령은 식물방역법이 있으며, 관할 기관은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식물검역 같은 경우는 수입하시는 제품이 식물제인 경우와, 그리고 수입할 때 목재 포장재, 팔레트로 수입되는 경우, 그런 경우들에 한해서 확인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필요 서류로는 수종, 학명, 재질, 포장 장소 정보, 그리고 수출국 식물검역증 원본이 필요한데, 수출국 식물검역증 원본은 해당 제품에 한해서, 그러니까 가공품은 또 필요 없는 서류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제품에 대해서는 수출국 검역증이 반드시 필요한 필요 서류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식품 및 기구용기 검사와 관련돼서 간략한 업무 흐름도를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1번 보시면 이제 수입 하주가 저희 세인 요건팀에게 이 제품을 수입하겠다, 이 수입 가능한지, 아니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확인 요청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세인 요건팀에서는 해당 제품에 대한 필요 서류와 필수 확인 사항을 체크한 후에, 그리고 샘플을 받아서 그 샘플을 식약처에서 인정한 위생관리기관인 한국식품산업협회와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등에 실험 의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험 의뢰를 하고 해당 한국식품산업협회와 한국건강기능식품산업협회를 연구소라고 보통 칭하는데요. 연구소에서는 이 제품이 국내 기준 규격에 맞는지, 또는 우리나라에 수입하는데 필수적으로 확인되는 사항이나 최근에 이슈가 있는지 없는지 등을 확인해서 실험 결과 성적서를 다시 세인에게로 넘겨줍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 성적서를 가지고 국내 기준 규격 및 이슈 사항에 대해서 정리한 후에 수입 하주에게 다시 피드백을 드리는 거죠. 이 제품은 수입이 가능한데 어떤 서류가 필요하다, 이 제품은 수입이 가능한데 어느 부분은 가리고 수입하셔야 된다 등의 안내를 드리면, 수입 하주분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해당 제품을 오더를 해서 선사를 통해서 이제 국내 보세 창고로 반입을 하시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CY에서 통관을 진행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저희가 이제 이 업무 흐름도를 안내를 드리는 거는 최초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한 안내를 드리는 거이기 때문에, 최초 정밀검사 아이템의 경우 보세 창고에서 반드시 현품을 확인 후 식품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세 창고로 물건이 반입이 되면 저희는 이제 현품을 확인 후에 그 제품이 1번부터 4번까지의 과정 중에 저희가 확인한 제품과 동일한 제품인지를 확인을 하고, 그리고 표시사항에 문제는 없는지, 제품에 대한 부족분이나 추가적으로 작업해야 될 건 없는지를 확인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이 해당 제품에 대해서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신고를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저희가 신고한 서류를 근거로 창고에 방문해서 실험에 필요한 검체를 수거하고, 검체를 이제 저희가 지정하는 연구소들,
식품산업협회와 한국건강식품협회에 샘플을 넘기고 실험을 의뢰를 하면은 1번부터 4번까지 한 그 업무 자체를 동일하게 6번, 7번에서 진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식약처에서는 이제 연구소로부터 결과를 통보받고 이 결과를 세인과 관세청에게 같이 통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전산상으로 통보를 하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 제품에 대해서 문제가 없고 이거는 국내에 수입이 가능한 제품이다라고 결과가 나오면은 문제는 없겠지만 이 제품이 어떤 이유에서 수입이 불가능하고 식품검사 진행했을 때 불합격에 해당한다라고 하면은 관세청에 같이 통보가 돼서 이 제품에 대해서 수입 못한다라고 이제 폐기나 반송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데 여기는 뭐 그런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간혹 부적합한 제품에 대해서 다른 방법으로 편법을 이용해서 이제 식약처에 다시 신고하거나 아니면 그 해당 요건번호를 넣지 않고 관세청에 수입 신고하는 업체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그런 업체들에 대해서는 추후 관세청 자체 심사라든지 아니면 식약처 심사를 통해서 추후에 뭐 과태료든지 크게는 뭐 그 법적 처분까지도 가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같이 EDI 전송을 하고 있고요. 관세청에 이제 결과가 통보되면 그것을 근거로 세인의 통관팀에서는 그 제품에 대한 수입 신고를 처리를 하고 수입 신고가 완료되면 수입 제품에서 내국 물품으로 변경이 되고 그 제품은 이제 보세 창구에서 각종 매장들로 판매가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제가 필요 서류에서 말씀드린 해외 제조업소 등록 코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이 시행되면서 기존에는 그 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단순히 저희가 식품 신고할 때 식약처의 제조업소 명과 주소만을 신고를 하고 신청서에 작성만 하고서는 신고를 하는 형식이었는데 동일한 A라는 제조사에 대해서 주소 뭐 소수점 하나를 더 넣던가 아니면 마침표, 띄어쓰기의 차이에 따라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이 시행 이전에는 동일한 제조사가 10가지도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식약처에서는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관련 법을 시행하고 해외 제조업소 등록제를 이제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해외 제조업소 등록 시에는 업소의 명칭,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전자우편번호, 그리고 영업의 종류, 식품안전관리 시스템 적용 여부, 식품의 종류까지 기존에는 주소와 명칭만 신고하던 것에서 자세한 내용으로 해외 제조업소를 등록하게 되어 있고 가장 중요한 건 식약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조업소를 불시 방문 점검할 수 있다는 동의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해외 제조업소 측에서 반발이 되게 많았는데요. 결국은 우리나라로 제품을 수출하고 우리나라 수입자는 수입을 하기 위해서 다 허용하고 진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해외 제조업소 등록 관련해서 신청자는 법상에 해외 제조업소에서 직접 신고를 하거나 수입자가 신고를 하게 돼 있고요. 저희 보통 업체들에서 이제 수입하는 해외 제조업소가 많기 때문에 세인에서 좀 해달라고 하시는데 법적으로 신고 대행자는 신고를 못하게 돼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이 해외 제조업소 등록은 수입 신고하기 3일 전까지는 반드시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신청을 하면은 보통 7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갖고 통상적으로 한 해외 제조업소를 등록하시려면 10일 이전에는 식품 신고 10일 이전에는 반드시 등록을 신청해 주셔야 원활한 업무 진행이 가능합니다. 등록 갱신에 대한 유효 기간은 2년이며 등록 갱신 전에 이제 그 신청했던 신청자 등록 이메일로 메일링이 갑니다. 이 제조업소는 7일 이후에 뭐 갱신 대상으로 7일 이후에 폐기 예정입니다라는 메일이 가면 그때는 7일 완료 전까지 무조건 갱신을 하셔야지 지속적으로 해외 제조업소 코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화면에 보시면은 이게 해외 제조업소 등록 신청하는 화면인데 신청인 정보의 수입자인지 해외 제조업소인지
구분해서 선택을 하게끔 돼 있고요. 그리고 뭐 신청인도 자세한 정보를 넣어야 되고 업소에 대한 해외 제조업소에 대한 자세한 정보도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식품 검사 진행 시 가장 중요한 사전 검토. 제일 처음에 보여드린 업무 흐름도에서 1번부터 4번까지였던 그 사전 검토 업무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식품은 일단 부적합 받게 되면은 무조건 폐기하거나 반송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전 검토 업무가 거의 식품 검사 업무의 70%에서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이 업무를 통해서 국내 기준 규격에 적합한지 수익 가능한지가 확인되고, 관세청에서 보면 저희가 HS 코드를 분류를 따로 하고 있는데, 그거 분류 잘못하면은 나중에 추징받거나 그렇게 뭐 다시 뱉어내거나 다시 돌려받거나 환급받거나 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 식품 검토를 통해서 잘못 진행하게 되면은 허위 신고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가장 중요한 업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첫 번째로 성분 체크입니다. 이 A라는 제품을 저희가 수입한다고 화주가 정보를 줬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 성분표와 가공 공정도 그리고 현품 샘플을 보고서 성분표 기준으로 이제 허용의 보존료가 있는지, 허용의 색소가 있는지, 사용 유무에 따라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음료수인데 음료수로 저희가 유형을 분류를 했는데 알코올이 들어갔다. 아니면 뭐 들어가면 안 되는 보존료가 들어갔다. 그런 것까지 이제 서류상으로 검토를 하는 업무입니다. 그리고 현품 확인입니다. 그 해외에서는 뭐 유럽 제품인데 이거는 유기농 제품이다 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서 유기농 인증 마크가 들어가 있는데, 저희 나라에는 등록이 되지 않은 유기농 인증 마크고, 저희 나라에서는 인정할 수 없는 마크 등이 있거나 아니면은 뭐 비타민 강조, 영양성분 강조 표시, 혹은 이 제품에는 보존료를 사용할 수 없는데 무보존료라는 문구를 사용한다든지, 그런 과대 광고 및 소비자가 오인운동할 수 있는 표현에 대해서 저희가 현품을 확인하고 이 부분은 수입 시 가리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수입 시 빼셔야 됩니다라고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대형 매장 같은 경우 코스트코나 뭐 그런 데 가보시면 제품 중간중간에 한글 라벨 이외에 스티커들이, 무지 스티커들이 붙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경우가 이제 과대 광고나 소비자가 오인운동할 수 있는 표현이라고 해서 식약처에서 가리라고 얘기를 하고, 저희는 이제 그거를 가림 작업하고 수입 하게 돼서 그 제품들이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해외 제조업소 코드가 등록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 제조업소 코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일 이전에는 신고를 하시고 등록이 되셔야 식품검사 진행 시 원활한 업무 진행이 가능한데, 딴 거는 다 확인을 했는데 해외 제조업소 코드가 등록이 안 돼 있어서 수입에 대한 신고와 수입 자체가 딜레이 되는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해외 제조업소 코드를 요청을 드리고 있고요. 원산지는 원래 이제 가장 중요하게 수입 제품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하게 확인해야 될 것이고, 다섯 번째로 식품의 유형 분류입니다. 저희가 이제 필수 서류로 가공 공정도, 성분표, 그리고 현품 샘플을 가지고 이 제품은 우리나라의 탄산음료로 분류된다, 기타 음료로 분류된다, 아니면 이 제품은 술인데 과실주다. 그렇게 저희가 식약처에 등재되어 있는 식품공정상 등재되어 있는 식품의 유형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 식품의 유형에 따라서 국내에 수입할 수 있는 기준 규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사전검토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전검토 진행 시 아까 보여드렸던 요 2번, 3번 거기에 해당하는 이제 식품의 유형에 따른 실험 의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연구소를 통해서 이 제품이 저희가 서류만으로 검토했을 때는 문제가 없었지만 실제로 검사했을 때는 국내 기준에 맞는지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 샘플을 가지고 연구소에 실험 의뢰를 하고, 7번 연구소에서는 결과가 나오면 실험 성적서를 저희에게 전달을 주는데, 시험 성적서에 대해서 보존료 및 하르색소, 세균수 등 국내 기준 규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입 파주에게 저희가 최종 결과를 통보하고 있는 것이
식품 검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전 검토입니다. 일반 화주들의 경우 개인 화주들은 이 사전 검토 업무를 진행을 안 하고 있고요. 대부분. 왜냐하면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고 시간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품을 수입하는데 식약처의 수입품에 대해서 식약처에다 신고를 하고 검사를 하고 문제 없으면 수입하면 되는데 이 업무를 진행하게 되면 처음에 수입하기 전에 샘플도 받아야 되고 그리고 그 실험 의뢰에 따른 연구 비용도 실험 비용도 발생하고 별도의 수수료도 발생하는 부분이 있어갖고 개인 화주들은 대부분 안 하고 있고 이렇게 표현하면 맞는지 모르겠지만 대형 화주들 이제 수입자 규모가 크신 분들께서는 대부분 안전성을 위해서 자체 실험실을 통해서 진행을 하시거나 저희를 통해서 연구소를 통해 확인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성분표입니다. 식품검사 진행 시 필수 서류로 확인했고 그리고 성분표에는 보시면 인리치드 플라워라고 해서 46%가 들어가 있고 이게 지금 윗 플라워라고 해서 26.342% 해서 쭉 해갖고 최종 합계가 100으로 나와 있습니다. 식품에 대해서 이 제품을 어떤 원재료를 가지고 얼마만큼을 넣어서 이 제품을 최종 제품을 만들었냐에 대한 자료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분의 배합 비율의 합이 100이 맞아야 되고요. 0.01이라도 넘거나 부족하면 안 되고 그리고 지금 가장 위에 있는 인리치드 플라워에 보시면 가로 열고 밀가루와 뭐 니아신과 환원철 등 부성분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인리치드 플라워 같은 경우는 영양 강화 밀가루라고 해서 일반 밀가루에 다른 식품 첨가물을 첨가해서 어떤 공정을 거쳐 영양을 강화한 밀가루인데요. 이런 부성분을 가지고 있는 원재료를 복합 원재료라고 하고요. 복합 원재료에 대해서는 그 복합 원재료를 구성하는 부성분의 배합 비율과 함량까지 확인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가공 공정도입니다. 플로어 차트라고도 하고 프로세스 플로어라고도 하고 명칭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성분을 금속 검출기를 통해서 검사를 하고 혼합을 해서 굽는 과정을 통해 양념을 첨가하고 다시 금속 검출을 통해서 최종 라벨링, 패킹, 포장을 하는 것이 포장을 하는 공정으로 제조된 제품입니다. 여기서 저희가 이제 그 성분 배합 비율표, 성분표하고 가공 공정도는 해외 제조업소에 요청을 하셔서 받아주셔야 됩니다. 이런 성분하고 공정도를 저희가 이제 필수 서류로 요청을 드리는데 성분을 전달 주실 때 성분 함량이 레인지로 기재되어 있거나 아니면 아예 가려져 있거나 부성분의 함량이 안 나와 있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수출자 입장, 해외 제조업소 입장에서는 이거 우리 영업 기밀이다. 너네한테 알려줄 수 없다.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제품 저희는 수입 검토 못 해드린다고 말씀드립니다. 정확하게 정보가 기재되어 있어야 되고 국내 기준에 맞는지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정도하고 성분표는 반드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다음으로 보존료의 사용 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존료라 하면 소부산과 안식향산, 다른 기타 보존료들이 있는데요. 이 보존료를 사용함으로, 용도는 이 보존료를 사용함으로써 유통기한이 길어지게 됩니다. 많이 넣었을 경우에는 당연히 유통기한이 늘어나겠죠. 근데 물론 사람의 몸에는 좋지 않겠죠. 방부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대표적인 보존료 소부산인데 보시면은 이 소부산을 방부제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국내 식약처에서는 기준 규격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이 제품들 이외에는 소부산이 검출되면 안 된다. 만약에 저희가 과실주, 여기 과실주 있는데 여기에 기준 규격에 넘는 소부산을 첨가해서 검사했을 때 넘는 수치가 나오면은 그거는 부적합입니다. 부적합을 받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팩이나 반송도 하셔야 되고 대표님이 교육을 받으셔야 돼요. 식품위생교육을. 지금은 조금 완화돼서 위생관리자가 교육을 받고 있는데 그런 업무가 불필요하게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고 국내 기준 규격에 이 제품에 대해서 수입을 하는데 식약처 필수 검사 항목에는 보존료가 빠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식약처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서 이 보존료 검사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 보존료가 검출되게 되면은 그거에도 문제가 생기겠죠. 네. 크게 보시면은 쭉 나와 있고, 예를 들어서 자연치즈, 가공치즈, 치즈류에 대해서 3g per kg 이하로 나와 있는데 퍼센테이지 따지면 0.3%입니다. 제품 성분의 0.3% 이상 초과해서 들어가면 안 된다. 근데 0. 저희가 5를 썼을 때 유통기한은 늘어날 수 있겠지만 국내 기준에는 부적합하고 사람 몸에도 안 좋게 되고 있어서 이런 기준들을 확인을 하고 저희가 사전검토 진행을 할 때 보존료에 대한 검사 항목을 반드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식품검사에 대해서 이제 영양 표시와 가공식품의 한글 라벨 샘플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부터 식품 표시 기준이 개정되면서 구획화라고 하면 단락으로 표시하거나 표로 나눠서 표시하거나 표시 기준에 대해서 그렇게 표시해야 되고 있고요. 그리고 영양정보 표시도 기존에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에서 그런 순으로 체크를 하다가 최근에 이슈가 사람들이 이제 나트륨에 대한 함량을 걱정을 하면서 나트륨이 영양정보의 가장 상단으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보시면 식품에 대한 필수 표시사항 중에 제품명, 식품 유형, 수입, 판매업소, 원산지 및 제조업소. 이 제조업소는 해외 제조업소 등록 코드에 등록된 제조업소명과 일치해야 되고요. 유통기한, 내용량, 원재료명, 용기 및 포장 재질이 나와 있습니다. 수입자분들이 일단 가장 싫어하시는 게 원재료명에 대해서 표시하는 겁니다. 이걸 표시하시면 다른 데에서 이걸 가지고 만들 수 있다고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너무 공개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식약처에서 정해놓은 기준이어서 어쩔 수 없고 저희도 뭐 국내로 수입하려면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내를 드리고 있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유통기한 부분에서 이제 수입자분들이 가끔 놓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제품별도 표시일까지 이 유통기한의 경우 까지라는 문구가 빠지게 되면은 그것도 라벨 재작업 대상입니다. 이런 문구 하나하나까지 다 확인을 하고 있고 유통기한은 보통 연, 월, 일로 표시하게 되어 있는데 수출자마다 표시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월을 영어로 표시하는 곳이 있고 스페인어로 표시하는 것도 있고 일, 월, 연순으로 표시하는 것도 있어서 식약처에서는 정확하게 누가 봐도 연, 월, 일로 표시된 부분이 아니라면 읽는 법을 유통기한에다가 명기해주라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량 관련돼서는 지금 이 제품 자체는 이제 영양성분 표시 대상인데요. 네, 영양성분 표시 대상 제품이긴 한데 죄송합니다. 네, 식품의 유형을 보시면 저기 영양성분 표시 대상에 지금 8번에 음료류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제품의 유형은 과체음료로서 영양성분 표시 대상이고 내용량에 보시면은 해당 제품은 3리터 그리고 영양성분 표시 대상 제품일 경우에 한해서 총 킬로칼로리를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킬로칼로리는 1회 적응량을 표시한 기준으로다가 해서 총 내용량의 단위 계산을 해갖고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그리고 지금 2018년도부터 시행되는 것 중에 하나가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3리터 표시입니다. 이거 그 1kg와 뒤에서 다시 설명은 드릴 건데요. 1kg와 1리터를 초과하는 용량과 중량이 초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킬로그램과 리터로 표시를 하게 되어 있고 그 미만에 대해서는 밀리리터와 그램으로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3과 리터, L자 사이를 한 칸을 띠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구분해서 확인할 수 있게끔 소비자의 가독성 향상을 위해서 표시하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영양표시 대상 식품에는 크게 13가지 종류가 있는데 해당 식품에 적용이 되면 무조건 영양 정보를 표시하셔야 되고 추가적으로 수입자가 이 영양 정보를 우리는 대상은 아니지만 표시하시고 싶다라고 하시면 추가적인 표시도 가능합니다. 근데 대부분 한글 표시 사항이 커지기 때문에 영양 정보 표시는 꺼려하고 계십니다. 식품 검사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식약처에 신고하고 간단한 업무 흐름도를 안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식품 검사에 대해서 식약처에 식품 등의 수입 신고서를 제출을 하게 되면 서류 검사, 관능 검사, 정밀 검사, 무작위 표본 검사로 크게 4가지 검사로 분류가 되며 이 검사에 대해서는 다음 페이지에서 자세하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해당 검사에 따라서 검사 방법을 설정을 하고 현장 검사가 필요한 관능 검사와 정밀 검사, 무작위 검사에 대해서는 현장 검사 후 정밀 검사 의뢰하고 적부 판정이 나오게 되어 있고 서류 검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고한 서류 양식만을 가지고 적부 판정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10번의 적합 판정이 나오게 되면 식품 등의 수입 신고 확인증, 필증이라고 하는 확인증이 발급이 되게 되고 EDI 전송을 통해서 세관과 저희가 신고했던 유니패스에서 확인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건 승인 번호를 근거로 통관팀에서 세관에 신고하고 국내 물품으로 변경이 되는 것이고요. 부적합으로 통보가 되면 수입자랑 관할 세관장에게 부적합 통보가 내려지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식품의 경우 폐기 또는 반송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식용유의 용도 전환 이런 거는 이제 식용유의 용도 전환은 사료용으로 전환한다. 사람이 안 먹는 거 그거로 전환하는 걸로 이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식품검사 검사 종류하고 처리 기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밀검사, 최초로 수입하는 제품에 대해서 혹은 이 제품 우리가 계속 수입했었는데 최근에 이슈가 있어서 기준 규격이 강화됐다. 기존에는 A라는 성분 검토했을 때 1% 미만으로 나왔어야 되는데 이번에 기준 규격이 강화되면서 0.5% 미만으로 나와야 된다라고 하면 기존에 저희가 0.9%여서 수입이 가능하던 것이 0.5%로 바뀌게 되면 수입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정밀 검사가 있고요. 검사 처리 기한은 보통 7일, 병조림, 통조림, 깡통 캔, 병조림, 뚜껑 땄을 때 뻥 소리 나는 것들 그런 것들은 15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무작위 표본 검사입니다. 정밀 검사를 통해서 최초 정밀 검사나 기준격 검사를 통해서 이 제품을 수입하는데 저희가 기존 실적이 있는 제품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근데 랜덤으로 어느 정도 비율에 따라서 랜덤으로 무작위 표본 검사가 진행되게 됩니다. 이 경우는 최초 정밀 검사, 기준격 검사할 때는 검사 실비가 발생합니다. 연구소에다 의뢰하거나 이제 이 검사하는 것에 대한 검사 수수료를 내라. 그렇게 말을 하는데 무작위 표본 검사는 동일한 검사를 다시 진행은 하지만 검사에 대한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정밀 검사보다는 하루 이틀 정도 더 길게 이제 기간이 걸리는 걸로 확인하고 있고요. 관능 검사의 경우 농임수산물로 분류되는 제품은 무조건 관능 검사 혹은 무작위 검사로 분류됩니다. 그리고 식약처의 필요에 따라서 이제 검사 지시가 내려옵니다. 이 제품에 대해서 물건 나가서 직접 봐라. 관능이라고 하는 게 물건을 보고서는 처리를 하는 거거든요. 예전에 맥주에 대해서 유통기한 이슈가 있어서 수입 맥주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 관능 검사 처리하게끔 돼 있던 적이 있었습니다. 검사 처리 기한은 담당자가 접수하고 보통 당일날 나가기도 하고 다음날 나가기도 하는데 하루에서 이틀 소요가 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서류 검사입니다. 정밀 검사를 받은 수입식품, 동일한 제품을 수입할 때 무작위 검사로 분류되지 않고 서류 검사로 분류가 되게 되면 이제 저희가 신고하는 신고서 양식과 현품 사진만을 가지고 식약처에서는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처리기한은 보통 1일로 안내는 드리는데 당일날 처리가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다음은 식품 검사 진행 시 최근에 이슈가 있고 식약처에서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과대 광고 GMO 검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대 광고,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표현, 식품위생법에 따른 표시 기준에서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으로 넘어오면서 법 자체에 과대 광고 혹은 소비자가 오인운동할 수 있는 표현은 사용할 수 없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너무 광범위하죠. 과대 광고, 누가 확인할 거냐? 그리고 소비자가 운동할 수 있는 표현, 제가 보기엔 이해가 되는데 남이 보기엔 이해가 안 된다고 얘기하면 그것도 오인운동할 수 있는 표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크게 보면 0 트랜스팻,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된다는 표현. 이 제품에 대해서 트랜스 지방이 0이다. 그리고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된다.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그런 건.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된다는 표현은 체중 조절용 식품으로 따로 분류된 유형일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한데, 이 두 가지 표현은 다이어트 관련된, 이 제품을 먹었을 땐 다이어트에 도움이 됩니다. 수출국에서는 그렇게 판매가 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입증이 된 게 없기 때문에 표시할 수 없는 문구로 확인하고 있고요. 각종 질병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표현. 신문 광고 보시면은 건강기능식품이나 식품에 대해서 이 식품을 먹었을 때, 지속적으로 먹었을 때 유방암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간암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라는 표현 등은 다 과대 광고입니다. 그리고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영양소 강조 표시. 저희가 과체가공품을 수입을 했는데 파인애플로 된 제품인데 수출국에서는 이 제품이 비타민C가 많이 들어있다라고 해서 리치인 비타민C라고 기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 나라 기준에는 비타민 함량에 대해서 고저, 많이 함유되어 있다. 그런 표시를 하기 위해서 따로 기준된 영양소 강조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해당 표시를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해당 식품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보존료, 색소 등 식품 첨가물에 대해서 사용하지 않았다는 표시. 저희 김치에는 보존료를 사용하지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사용하지 않아서 이 제품에는 보존료가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쓰면 법적으로 해석할 때는 다른 제품에는 그러면 보존료가 사용되었냐라고 오인운동할 수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구들은 사용할 수 없고요. 그리고 가장 큰 이슈가 있던 게 햇섭, GMO, 햇섭하고 코셔, 할랄, 인증마크 관련된 겁니다. 인증받지 않은 인증마크와 혹은 수상 경력에 대한 표시입니다. 저희가 예전에는 이제 할랄 제품으로 표시된 제품은 그냥 할랄 그 인증서만 첨부해서 신고를 하고 있었는데요. 법이 개정되면서 그 할랄 인증 기관에서 저희 나라 식약처에 사전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해당 마크를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그것을 등록을 하고 그 해당 인증서를 전달을 줘야지, 인증서는 사본으로 전달 주시면 되고요. 사본이라도 전달을 줘야지 그 제품에 대해서 할랄 마크 표시가 가능한데, 수출국에서는 다 표시하던 할랄 마크나 코셔 마크에 대해서 우리나라 식약처에 등록을 안 하시면 이것도 표시를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상 경력에 대한 표시. 어떤 음식 박람회라든지 수출국 자국에 대해서 음식 박람회에서 1등을 수상하였다. 와인 그런 박람회에서 1등을 수상했다. 라는 문구. 저희 나라 규정에는 표시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제거하거나 가림 작업하고 있습니다. 과대 광고랑 소비자가 오인운동할 수 있는 표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적용되는 부분이 되게 갖다 붙이면은 이제 적용되거나 그럴 수도 있는데, 이거는 반드시 확인을 하시고, 저희가 이제 식품검사 진행할 때 현품 샘플을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GMO 검사 관련된 GMO 표시입니다. GMO라고 하는 것은 유전자 제조합 식품, 슈퍼 옥수수, 슈퍼 토마토 같은 유전자 변형을 통해서 만든 성분을 이제 식품에 사용하게 되면 GMO를 표시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표시 대상으로는 대두, 옥수수, 면화, 카놀라, 사탕무, 알팔파 등 이를 원재료로 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입니다. GMO 표시 대상의 성분을 사용한 제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GMO를 표시하셔야 되는데,
GMO 표시 방법은 유전자 제조합 대두 함유, 유전자 제조합 옥수수 함유를 주표시면이나 보조표시면에 표시하셔야 되는데 그 표시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밑에 보시면은 이 식품의 유형별로 나온 유형 이외에도 검사 성적서라든지 용도증명서, 구분유통증명서를 통해서 정부 증명서를 제출을 통해서 이제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 증명서는 해당 정부, 만약에 이 제품이 미국에서 수출한 스위트콘이다라고 하면 미국 정부가 발급한 증명서상에 이 제품은 논-GMO 제품입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어야 되고 그 서류 원본을 저희가 식품검사 진행 시에 제출해야 됩니다. 구분유통증명서 같은 경우는 이 제품 씨앗부터 제조, 가공하고 그 모든 유통 과정 가운데 논-GMO 제품임을 증명한다는 증명서고요. 검사 성적서는 이 GMO 관련된 법이 시행되면서 검사 성적서는 원래 빠졌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수입자분들이 너무 많은 민원을 제기하다 보니까 다시 국내 시험기관, 식약처에서 인정한 시험기관에서 검사한 성적서상에 논-GMO 표시, 이 제품은 GMO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불검출, 그런 문구가 기재된 성적서를 제출하면 처리가 되게 돼 있고요. 용도증명서입니다. 대두 레시틴을 사용했어요. 저희가 이 제품을 만드는데. 근데 극미량으로 사용했을 때는 이 사용한 대두 레시틴의 용도에 따라서 용도증명서를 제조사에서 발급을 받아주시면 이제 GMO 표시가 면제되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식품 관련해서 기구용기도 이제 포함이 되는데 표시기준 관련 이슈입니다. 식품 쪽 수입하시는 업체들은 가장 크게 보셔야 될 부분인데요. 기구용기 같은 경우는 이제 모든 재질 2015년도부터 금속재부터 시작해서 식품용이라는 표시 도안 혹은 문구를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제품들 보시면은 식품용에 대한 문구, 포크랑 숟가락 모양이 다 기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2018년도부터는 모든 기구용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표시가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표시 기준 관련돼서 표 또는 단락으로 표시. 아까 샘플로 보여드린 표시 기준을 보시면 표로 구획화해서 표시가 되어 있고 소비자의 가독성 향상을 위해서 표 또는 단락으로 구분해서 표시하라고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시행이 2018년 1월 1일부터여서 지금 많은 업체들이 혼동도 있고 어려움도 있으실 건데요. 예외 규정으로는 정보 표시면의 면적이 100제곱센티미터 미만인 경우는 제외인데 대부분의 식품은 다 포함된다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글씨 폰트 규정이 8포인트부터 14포인트까지 예전에 규정되어 있던 것이 10포인트 이상으로 통일되면서 이제 기존보다는 라벨 사이즈가 커지게 됐죠. 그렇게 되면은 어떤 제품은 정말 정보 표시 면적이 110제곱센티미터여서 제품의 반 이상을 한글 표시사항으로 덮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글 제품명 관련돼서 국립국어원 외래 표기법 기준으로 한글 제품명을 설정을 하셔야 되는데요. 수출구 표시사항의 영문 제품명이 예를 들어서 아몬즈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아몬즈라고 표시 안 하시고 저희 다 아몬드라고 한글 제품명 잡으셨는데 이게 법적으로 규정이 돼서 아몬즈라고 표시하셔야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식약처 담당자들이 언제부터 적용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국립국어원에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해당 업체들에 다 안내를 드리는 게 국립국어원에 해당 제품 영문명 기준으로 한글명을 질의응답 받으시라고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영양표시 도안 및 표시 순서 개정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표시 도안이 정해진 양식이 있고요. 그리고 표시 순서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그런 순서에서 나트륨이 가장 위로 올라가게 되는 순서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량에 관한 법률 관련돼서 말씀드렸던 750ml일 때는 750 띄고 밀리그램, 밀리리터 그렇게 표시하셔야 되고 1000 이상일 때에는 리터와 킬로그램으로 그리고 단위와 그 숫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한 칸을 띄게끔 규정이 되어 있고요.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되며 이 계량에 관한 법률은 예전부터 시행은 되었었는데
식약처에서는 관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관할 구청, 위생과에서 이제 불식업무 마트 같은 데 갔다가 이런 계량에 관한 법률이 위반되었을 때 한글 표시사항을 재작업하라고 그런 지침이 내려온 사례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은 식품 쪽은 이제 마무리하고 기구용기 검사와 관련돼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기구용기, 쉽게 생각하면 식품이 직접적으로 닿는 모든 기계나 기구입니다. 필수 확인 사항으로는 원산지, 해외 제조업소 코드, 그리고 제품 사진, 한글 표시사항 부착 여부, 그리고 식품이 닿는 부분의 모든 재질 및 색상이 있는데 뒤에서 이제 재질 증명서와 단면도는 설명을 드릴 거고요. 해외 제조업소 코드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확인하시면 되고 제품 사진을 저희가 요청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머그컵을 수입한다고 이제 머그컵 저희가 수입 예정입니다. 이거 확인해 주세요라고 안내를 받으면 식품이 직접적으로 닿는 부분의 색상과 재질이 기구용기에서는 실적 인정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 머그컵의 외부만 보고 판단할 수는 없고 내부에 그림이 있는지 아니면 내부 색상은 어떤 것인지 전부 다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보시면 기구용기의 한글 라벨 예인데요. 이게 이제 구획화, 단락화된 표의 양식이고요. 품명, 기구용기는 사실 제품명이 필수사항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판매하시려면 품명을 많이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식품용이란 문구, 표시 도안도 있는데 식품용이란 문구를 넣게 되면은 라벨 사이즈가 조금은 작아질 수 있겠죠. 재질 부분은 이 제품은 그 유리에 뚜껑이 있는 제품인데 본체는 이제 착색 유리재로 기재를 하고 뚜껑은 고무재 실리콘 수지와 아크릴 수지로 구분을 해서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원산지는 이제 그 원산지 관리 규정에 따라서 기재를 하는 부분이 있고요. 수입 및 판매원, 이제 수입 판매원이 동일하실 수도 있고 다르실 수도 있는데 수입 업소명 및 소재지를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제조사명 같은 경우는 식품과 동일하게 해외 제조업소 등록 코드의 기준에 따라서 기재된 그 등록된 제조사명을 표시하셔야 되고요. 이 재질에 따라서 취급시 주의사항이 필수적으로 어떤 것이 들어가야 되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 제품은 유리재 제품이기 때문에 가열조리용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하고 가열조리용이라면 가열조리용에 대한 용도를 쓰고 아니라면 가열조리용으로 사용하지 마십시오라는 주의사항을 기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기구용기 검사 관련돼서 제품 단면도입니다. 복잡하시죠? 믹서기 제품 분해도고요. 믹서기에 대해서 부품, 나사 하나하나까지 다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고 여기는 잘 안 보이시겠지만 재질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전검사를 진행을 할 때 기구용기 같은 경우는 사전검사를 반드시 진행을 하고 권고를 드리는데 머그컵 같은 경우는 단일 재질이잖아요. 도자기재라든지 스테인레스재 그런 것들이 있는데 기구용기는 어디가 어떻게 됐는지 사실 물을 넣어봐야 알아요. 물을 넣어봐야 알아서 이제 내부에 들어가는 거는 또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샘플하고 이 단면도와 재질 내역서를 연구소에 전달을 하면 연구소에서 필요한 부품 수량이 나옵니다. 만약에 뚜껑에 고무 실리콘 수지 박킹이 들어가는데 본품만 수입하셨을 때는 그 박킹의 사이즈에 따라서 많게는 100개까지도 부품이 필요한데 본품에서 다 빼서 하면은 수입 하나만 하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사전에 확인을 하고 있고 재질 내역서입니다. 저희가 이제 그 해당 제품에 대해서 식품이 닿는 부분의 재질을 기재를 하고 PA, POM 이런 식으로 기재를 해서 연구소에 보내고 필요 수량을 확인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요 단면도하고 재질 내역서는 식약처에서도 요청할 때가 있어서 반드시 구비를 해주셔야 되고요. 단일 재질에 대해서는 확인을 안 해주셔도 되는데 복합 재질 그 기구용기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식품과 기구용기 관련돼서는 이제 설명은 끝났고요. 식물검역 관련돼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식물검역, 간단하게 말해서 식물로 만들어진 제품을 수입하겠다라고 하시면 HS 코드상에서 특화된 제품이 아니라고 하면 식물검역은 무조건 받으셔야 되고요.
식물검역은 입항지 기준 관할 식물검역소에서만 신고가 가능하고 검사가 가능합니다. 단 검사 제외품이 예외인데 이번에 그 부산에서 붉은 개미 그거 이슈했던 거 아시죠? 그게 만약에 그 제품을 수입을 부산항으로 해서 인천으로 올렸어요. 그러면은 어디서 어디로 빠져나간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식물검역소 수입 입항지 관할 식물검역소에서 식물검역을 신청을 하셔야 되고, 만약에 나는 몰랐다 보세운송 하시면 벌금 200만 원 나옵니다. 기준지 위반으로 해서 벌금 200만 원이 나오고요. 검사 대상 식물검역 검사 대상에는 그냥 식물로 된 제품이라고 보시면은 간단하게 아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략한 업무 흐름도인데, 식물검역도 마찬가지로 신청하고 서류 검사 대상인지 현장 검사 대상인지 확인을 하고,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실험실 검역, 그리고 이 신고한 거에 대해서 금지식물인지 병해충이 발견되는지까지 확인을 하고 적부 판정을 통해서 합격증이 나오고 소독 처리가 나오고 그런 업무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전검토 사항에 대해서는 수출자, 수입자, 제품, 순증량, HS 코드, 가공 상태, 수종, 학명, 재질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식물검역 관련돼서 제가 잠시 후에 검사 제외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수출자, 수입자, 제품이 가장 중요하게 확인되고 있고, 특히 중요한 건 수종, 학명 및 재질입니다. 이 제품에 대해서 만약에 목재로 만든 제품이 들어왔는데 어떤 나무로 만들었는지, 그리고 그 나무에 대한 학명이 무엇인지까지는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템에 따라서 훈증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가 있고, 열처리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가 있고, 수출국 식물 검역증 원본이 필요한 경우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주의사항으로는 식물 검역 아이템에 대해서 이 제품은 수입 금지 식물로 분류가 되었는지, 금지 지역으로 확인이 되는지, 아니면 긴급 수입 제한 조치라고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에 수시로 업데이트되는 그 자료가 있는데 거기에 해당은 되는지, 그리고 신선과일 및 열매채소의 수입 조건에 적합한 것인지, 예를 들어 포도 같은 경우 국가에 따라서 한국 검역관이 현지 수출국에 직접 파견돼서 해당 제품을 검사를 하고 검역증에 사인을 해주고 그 검역증 원본이 있어야만 수입이 가능한 제품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식물검역은 이제 보세창고 입구, 만약에 CY에서 진행하신다면 CY 반입 후 10일 이내에 무조건 신고하게 되어 있고요. 이 신고 일자를 지키지 않으시면 1차에 벌금 100만 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확인하셔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최초 입항지 관할 사무소에 반드시 신고하셔야 되고요. 수입 금지 품목입니다. 이제 수입 금지 품목은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에서 다 등재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런 조건들에 부합하는 제품이 만약에 들어온다라고 하면 수입 금지에 해당하고, 근데 또 수입 금지에 해당한다고 다 수입할 수 없는 건 아니지만 다른 방법으로 부기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입 금지 품목인지 먼저 검토를 하셔야 되고요. 특히 살아있는 병해충, 저희 만약에 옥수수를 수입해서 들어왔는데 포대 40kg 포대에 다 수입을 했어요. 근데 포대 안에서는 병해충이 나오지 않았지만 이번에 붉은 개미와 같이 컨테이너에서 병해충이 나오게 되면 그 병해충을 식물검역관이 가져가서 실험실에서 실험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병해충이 우리나라의 인체에 해한 건지 아니면 상관이 없는 건지를 검사를 하고 식물 불합격, 합격 그 판단이 서고 있고요. 검사 제외 대상 및 실적 인정 기준입니다. 식물검역이라고 하면은 이제 수입자분들한테 저희가 해당 제품은 검사 제외 대상입니다라고 안내를 드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오인하시는 게, 검사 제외라고 하는 것은 검사를 안 한다가 아니고 현장 검사를 면제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류 검역 대상 식물과 가공품, 이제 다음 페이지에서 보여드릴 건데, 가공 품목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하셨을 때는 최초 1회는 현장을 가서 검역관이 확인을 합니다. 이 제품은 보고 이거 검사 제외입니다 라고 검사 제외 품목 확인서를 끊어주면은 이 제품은 6개월 이내에 현장 검사 진행되어 가공 품목 확인서를 받은 발급 실적이 있고, 수출자, 수입자, 수입 품목이 동일한 경우 서류상에서 이 제품이 기존 제품하고 완전 동일한 제품입니다
증명이 되면 현장 검사를 면제해주고 6개월간은 서류 검사 대상으로 분류가 됩니다. 근데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나 물건 한번 보고 싶다라고 하면 현장 검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건상에 보시면 제가 이제 서류상에 기존 수입 품목과 동일한 수입 품목이 명확히 확인되었다고 나와 있는데요. 만약에 저희가 MDF로 만든 나무 상자가 들어왔어요. 처음에는 현장 검사를 받았죠. 그리고 그때는 선적 서류상에 A, 제품명 A, MDF 재질이 적혀 있었는데 이번에 들어온 서류에는 제품명 A, 재질 안 적혀 있어요. 그러면 담당자에 따라서 현장 검사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수종 재질 가공 처리 상태에는 필수로 기재되어야만 이제 현장 검사에서 면제를 받을 수 있고요. 이 제품들, 가공 품목으로 분류되는 제품들은 때에 따라서 현장 검사를 받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서류 검사 대상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냥 완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가 이제 나무 상자, 베개, 그리고 밀짚 모자 그런 경우들도 다 가공품으로 분류가 돼서 현장 검사를 면제받고 이제 서류 검사 대상으로 분류가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담당자가 물건 보겠다고 하면 저희도 방법은 없습니다. 보여줘야죠. 그리고 가장 크게 이제 사용되는 가공 품목의 재질입니다. MDF는 많이들 아시죠? 지금 앉아 계신 책상 상판 다 MDF로 만든 제품이고요. PB. MDF는 입자가 곱고 PB는 입자가 굵습니다. 똑같이 본드 넣어갖고 압축해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저거는 보통 가구에 사용되고 요거는 싱크대. 보시면은 대부분 싱크대 이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플라이우드라고 해서 하판. 하판은 다 아실 거라 생각하고 설명은 생략을 하고요. 집성재. 보통 저희가 가구들 보면은 원목 가구라고 판매되는 것들 다 집성재로 만든 제품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서류상에서 확인이 되고 현장 검사를 받고 6개월 이내 실적이 있는 제품 동일하게 들어오면은 서류 검사 대상으로 분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목재 포장재 관련돼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수입자분들 중에 이제 목재 포장재, 팔레트 아니면은 우든 케이스가 수입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목재 포장재 1차 목적은 물품을 지지하는 데 있는데 목재 포장재만을 수입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안내를 드리겠고 일단 목재 포장재 우리가 제품 A라는 제품을 수입하는데 팔레트에 올려져서 왔습니다. 근데 이 소독 처리 마크 국외 해외 기준 국제 기준으로 IPPC 마크라고 하는데 이 마크가 있으면은 신고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이 마크가 없는 팔레트로 수입이 됐다라고 하시면 반드시 신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크가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하면 신고하셔야지 과태료 500만 원 나와요. 신고 안 하시면. 식물검역관이 지나가다가 팔레트 그냥 훑고 가다가 봤어요. 팔레트 안 돼 있는 거. 역추적해서 어느 수입자인지 확인을 하고 해당 수입자에게 폐기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제 목재 포장재를 일반 화물로 수입하시는 경우 목재 포장재만을 제품으로 수입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포장재로 확인을 하지 않는 게 아니고 일반 화물로 확인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수입 금지 식물 관련돼서 다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번에 저희가 얼마 전에 목재 포장재가 나무 팔레트만 10개를 수입하신 업체가 있습니다. 근데 서류에는 파인우드로 원산지는 베트남이었고요. 파인우드로 기재를 해서 왔는데 베트남 파인우드 소나무거든요. 베트남 소나무 수입 금지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확인을 해봤더니 다행히도 제품 자체도 아카시아 나무였고 서류가 잘못되어 있어서 수입은 됐지만 만약에 일반 화물로 수입하실 경우에는 무조건 폐기하셔야 됩니다. 폐기 비용은 물론 수입자가 부담을 해야 되는 거고요. 목재 포장재 관련돼서 이 마크만 확인하시면 돼요. 이 마크는 팔레트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 2면 이상의 표시되게끔 되어 있고요. 국제 기준이기 때문에 반드시 표시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보통 나뭇잎 모양이라고 하는데 국가 코드가 기재되어 있고 그리고 열 처리인지 아니면 MB 훈증 처리인지 소독 처리를 한 건지에 따라서 이제 표시 방법이 달라지게 됩니다.